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세요. 국민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7월의 첫날 조간브리핑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기호입니다. 오늘도 사실 주요 뉴스는 거부권 전국 이후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향방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조간브리핑의 특성상 제가 특정한 이슈를 막 주도할 수는 없거든요. 언론이, 미디어가 어떤 이슈를 주요하게 보도하느냐를 소개하는 자리니까요. 근데 사실은 조금 피로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 맨날 유승민 이야기만 하냐, 메르스 이야기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굳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투톱이죠.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해빙 무드를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나마 눈에 띄는 주요 뉴스였고요. 오늘은 이 뉴스를 포함해서 역시 박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 정의화 의장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또 유승민 원내대표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박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과 관련돼서 예측 불허다,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내용도 있습니다. 경제 뉴스가 또 주요하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내부 쪽으로 본다면 수출 부진 또 메르스 악재에 기업의 체감 경기가 6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졌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조선일보는 일면 톱 기사로 그리스가 IMF의 빚 못 갚겠다라면서 사실상 디폴트를 선언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대형 악재가 안팎에서 터지고 있다. 꼬리를 물고 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일보가 일면 톱으로 수익률 3% 턱걸이, 국가 재테크 기대 이하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메르스 관련된 기사들도 좀 있어요. 사흘째 추가 확진자가 없어서 좀 진정세가 뚜렷해지는 것 아니냐. 완치자가 전체 환자의 절반이 넘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일면 톱으로요. 시장통 응급실 보호자 출입을 제한하자라는 기획성 기사를 또 내기도 했습니다. 외교안보 관련해서는 또 공중급유기 유럽 에어버스로 선정이 됐다라는 내용이 세계일보 일면 톱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기타 세계 해양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의 임기택 우리나라 사무총장으로 새로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동아일보는 또 일면 톱으로요. 재정, 자율, 관심, 산무, 지방자치 20년이라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네요.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신 이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색다른 뉴스로 시작을 해보기 위해서 문재인 이종걸 간의 러브샷 소식을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이랑 몇 군데 매체에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사무총장 인선을 놓고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죠. 이게 뭐 친노, 비노 간의 갈등이다. 보수 언론에서 또 굉장히 열심히 보도에 나섰던 내용이기도 한데 갈등이 있었고요. 당내 의원들 모임에서 러브샷을 하면서 화해 모드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게 박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로 국회법 재의결 국면에서 새정치연합 내부의 갈등이 일시적이나마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장소가 이제 부천시에 있는 원혜영 의원의 자택이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여름 계획했다가 세월호 사고로 연기됐던 여름 보양 모임이라고 하고요. 개파를 초월해서 50여 명이 참석했다, 70여 명이 참석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이윤석 공동 원내수석 부대표가 지역구인 전남 무안, 신안에서 홍어와 민어를 공수해서 제공을 했다고 하고요. 문 대표와 이 원내대표가 서로의 이름을 건배사로 외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이 원내대표가 제가 문 하면 제인으로, 제인 하면 문으로 화답해달라 하니까 문 대표가 제가 이 하면 종걸이라고 답해달라 이렇게 건배사를 주고받았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최재성 사무총장 카드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를 하면서 원내대표 업무를 제외한 당무를 거부해왔죠. 하지만 이날 해빙 무드로 이 원내대표가 곧 당무에 복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 원내대표가 또 오후에 당내 비주류인 3선 이상 중진들을 만나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문 대표와 만나겠다. 앞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우리 과제로 풀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라면서 조만간 당무 복귀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뉴시스에서도 관련 기사들이 나왔고요. 이제 제가 후반문에 소개해드렸던 만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그 자리가 어제 여의도 인근 한 호텔 커피숍이었다고 합니다. 3선 이상의 비주류 중진 의원들을 만나서 원내 현안 또 당내 당직 문제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만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사실 이제 이 원내대표가 계속 이제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동안 충분히 하셨고 또 비노 진영에서도 이제 그만하면 했다라는 이제 판단이 들었었겠죠. 이젠 이런 메르스 정국 또 유승민 정국 거부권 정국에서 계속 야당 내에서 당내 문제로 이제 그것도 심지어는 인사권이 있는 당대표의 합법적인 합당한 인사 문제를 계속 이제 문제 삼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은 이제 이 문제도 제가 유승민 사태와 관련돼서 왜 친노가 저렇게 들고 일어서는가. 결국 이제 총선이다, 공천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사무총장과 관련된 이슈도 결국 공천에 대한 영향력이었죠. 그래서 이제 비노 진영에서 또 친노가 한 것 아니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총선도 뛰어봤지만 지난 총선에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당선된 당시에는 민주통합당이었나? 하여튼간 이름이 또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 당선된 그 의원들 중에서 노무현 재단 한 줄 안 깔고 한 의원들이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제가 이제 친노 쪽 분들하고 이제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등장을 해서 이런 분이 있었어? 이렇게 할 정도로 다 정말 한 줄씩 깔고 들어왔었고, 이제 제가 선거를 뛰었던 이제 박남춘 의원, 제가 이제 청와대 출입할 때 인사수석이셨죠. 해수부 출신의 관료셨습니다. 그분을 당선시킬 때도 저희가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노무현의 브레인 이런 식으로 이제 걸었었어요.
그때는 이제 노 대통령을 아주 전면에 내세우는 분위기였고 실제로 이제 그 덕을 봐서 당선되신 분들이 많은 상황이었죠. 뭐 얘기가 어쩌다 여기까지 흘러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친노와 비노가 또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으나 만약에 또 총선 전국을 앞두고 노 대통령에 대한 또 그 국민적 정서나 이런 것들이 또 올라오면 지금 이렇게 막 하셨던 분들 예전에 내가 노무현이랑 노 대통령이랑 어떤 사이였네. 지난 총선 기억해 보시면 김한길 대표가 총선이 아니라 그때 저기였죠. 총선 직후에 이해찬 총리하고 당대표 경선, 당내 경선. 제가 이제 그 선거도 뛰었었는데, 그때 김한길 후보가 왜 이렇게 내가 노무현 대통령이랑 사실 얼마나 친했고, 뭐 당선된 직후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고, 뭐 이런 그 내밀한 이야기들을 막 풀어놓는 과정들이 나왔어요. 그렇게, 우리 생각에는 뭐 가장 노 대통령을 비판을 했던 내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또 그렇게 막 하신다는 거죠. 이게 정치인 거죠, 뭐. 네, 어쨌든, 친노 비노 갈등도 그래서 결국은 공천권이고요. 공천을 딴 이후에는,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이 인기가 없으면 그 관련된 프로필을 뒤로 미루거나 공개를 하지 않을 거고, 또, 뭐,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다는 거죠. 또 그 정도 인연들은 다 있으시거든요. 뭐 저희보다 인연이 없으시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정치 현실들이 있다는 거를 조금 고민을 하시고 또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날 호텔 회동에는요. 박지원, 주승용, 강창일, 신하경, 최원식, 김영환 의원이 참석했다고 하고요. 이들이 대여투쟁이 시급한 만큼 최고위에 복귀하라는 온건파와 당평 인사를 하지 않는 문 대표의 사과를 받지 않으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조언으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네. 당평 인사. 뭐 이런 정부에서도 이제 이분들도 이제 본인들의 이제 그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대선과 총선이 있다. 그럼 내가 이번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내 총선 출마를 포기하겠다. 내진 내 지역구를 포기하겠다. 이런 의원들 거의 없으세요. 그게 마지못해서 뭐 이렇게 떠밀려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뭐 어쩔 수 없이 나서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누가 대통령이 되건 자신이 안정적인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보장받는 거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현실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이제 다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평 인사를 하지 않는 문 대표의 사과를 받지 않으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런 강경파의 조언이 지금 그 법권 전국에서 우리가 어떤 이니셔티브를 잡고 뭐 국정을 주도해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내년 총선에서 내가 공천을 보장받기에 더 유리한 판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이제 앞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뭐 그 강경파들의 어떤 그 뭐 생각을 전체적으로 다 뭐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분들이 또 저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또 원칙적인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제가 정치부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깔려 있다고 보고 또 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또 현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들이요, 이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리면 어떤 결정이든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위임하겠다라면서 뜻을 모았다고 하고요. 역시 이 기사도 보양 모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이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제2연평해전 13주기를 추모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내용들이 또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29일 지난달이 됐네요, 벌써. 페이스북에요. 문 대표께서 연평해전 6명의 용사를 추모합니다 라면서 장문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어제 당 최고위원들과 영화 연평해전을 봤다. 조금 늦었지만 제2연평해전에서 영웅들을 다시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서 아주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짧은 영화평 이후에 오늘은 13주년이 되는 날 하면서 김대중 정부는 1차 연평해전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제2연평해전은 북한의 도발을 온몸으로 막아 NNL을 지켜낸 값진 승리의 해전이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제2연평해전에서 김대중 정부가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평가를 한 거죠. 또 제2연평해전이 벌어진 날 한국과 터키의 월드컵 대회 3, 4위전이 열렸고 많은 국민들은 금강산 관광 중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대응과 응징을 하면서도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했다. 해전에서도 승리하고 우리가 개최한 월드컵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무사히 마쳤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그해 7월 25일 연평해전에 대해 사과했다. 미국과 일본 정부도 환영한다고 할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지금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죠. 또 노무현 정부 때는 북으로부터 NLL을 공격받은 적이 아예 한 번도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내내 NLL은 물론 휴전선 전역에서 북한과 단 한 건의 군사적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 국민 단 한 사람도 억울하게 희생시키지 않았다. 목소리를 높였고요. 결국 이제 이명박 정부의 비판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NLL이 뚫리고 많은 장병과 국민을 희생시켰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안보 대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안보를 책임져야 할 안보대책회의의 주요 구성원 대부분이 군복무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병영 미필 정권이었다.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거의 미필이었죠. 국정원장도 미필이었으니까. 네. 참, 네. 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두 사건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어떤 사과도 못 받아내고 있다. 방산비리로 안보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세월호 참사에 이어 메르스 확산에서 보듯 국가 위기관리에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정부에게 안보를 맡길 수 없다. 그저 북한을 적대시하고 대결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안보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꼬집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윤영하 소령 제2연평해전에서 희생되신 분들이죠.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연 중사, 박동혁 병장을 일일이 언급한 뒤 잊지 않겠다 하면서 글을 마쳤다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은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또 어떤 메르스 전국 또 거부권 전국에서 어떤 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는 내용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주요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거부권 이후인데요. 예, 새누리당이 메르스와 가뭄 극복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늘 당정 협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애초에는 참석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했다가 불참으로 다시 알려지고 있지요. 친박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 폐기 후에 물러날 듯 하면서 압박을 벌이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친박 행보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 힘이 없기 때문에. 예, 뭐 대통령의 한마디에 이제 우르르 한번 들고 일어났는데 분위기 타고 이제 유승민 대표가 버티기 하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버티기를 하면서 이제 실제 본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거죠. 의원총회 소집안을 제출할 수도 있는데 그거 하지 말자고 오히려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면 왜 그러겠어요. 하면 지거든요. 비박한테 지면 친박 망신뿐만 아니라 이건 박근혜 대통령한테 아주 큰 망신살이 뻗칠 수 있기 때문에 정치 생명 끊어달라는 식의 주문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의원총회에서
간단하게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 친박이 예를 들면 그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을 이 조기에 이끄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유승민 원내대표가 7월 중에 추경안 처리를 처리와 관련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라면서 바이웨이를 계속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국회법 폐기 이후에 명예퇴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또 여권에서는 내전의 출구로서는 미지수다라는 반응이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친박에서는 테러의 명분이다. 국회법 폐기 자체가 희망을 하고 있으나 유 원내대표가 물러나도 청와대와 친박 모두 상처뿐인 승리가 될 것이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버티는 유승민, 민생 입법 잘 챙겨라 라면서 평소처럼 회의를 주재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 말이나 또 마무리될 추경을 직접 처리하겠다는 의욕을 보여서 이렇게 되면 이제 7월 말까지 간다고 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여론이 피로도를 느끼고 있어요.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 간의 이런 갈등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오마이뉴스 등을 보시면 떠나라, 사랑해요. 유승민 지역구는 현수막 공방 중. 보면 유승민 국회의원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동구 주민이 선택했습니다. 이런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반면에 이게 또 현수막이 한 10개 정도가 대구 동구 쪽, 그러니까 지역구 내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29일 그 전날이지요. 전날에는 은혜를 모르는 유승민 즉각 사퇴하라. 라는 식의 불법 플래카드가 또 20여 개가 붙었다고 하죠. 결국 이제 이 두 개 다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해서 철거 예정이라고 나왔네요. 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유승민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어떤 단체에서 현수막을 내걸었는지는 전혀 모른다. 라면서도 유 의원 비판 현수막이나 지지 현수막 모두 지역민들이 걸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민들이 걸었겠죠, 그러면. 옆 지역에서 와서 걸었겠습니까? 어쨌든 어떤 현수막이 내걸리던 지역민들 간에 서로 싸우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 의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고 하고요. 이 경향신문은 나가서 화합을 바라는 대구 민심을 전달하기도 했어요. 제목이 대통령 유승민 극하면 안 돼. 이런 제목인데 제가 그쪽 사투리에 좀 약해서 극하면 안 돼. 맞나? 30일 오후 1시 이 근처에서 이제 그러니까 현장 르포를 한 거죠. 여기도 이제 현수막 전쟁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이제 동구 주민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12.6 재보궐 당시 지지 유세에 나선 박 대통령, 당시 한나라당 대표. 그러니까 이게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래 비례대표로 입성을 하셨어요. 2004년에. 근데 이제 2005년에 그 대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으신, 예를 들면, 당선이 취소되신 지역구가 생긴 거죠. 동구였죠. 이제 그게 나왔을 때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시 이제 비례대표가 자기 비례대표를 예를 들어 사임을 하고, 이제 출마를 한 거죠, 이 지역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같은 회기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에서 이제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악수공세를 하면서 유승민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삼고초려 해가면서 자기 비서실장으로 이제 끌어왔었으니까요. 이만한 인재가 사실은 흔하지 않았죠. 그래서 유 원내대표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이 적지 않다고 하고요. 박 대통령 때문에 의원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배은망덕한 사람이다라는 61세 박모 씨의 의견이 소개가 됐고, 또 78세 김모 씨도 유승민이가 많이 잘못하고 있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네, 이분들은 이제 그 개인 간의 갈등을 주요하게 보시는 거죠. 뭐 40세, 이분 젊으신데 예, 최모 씨도 빨리 사퇴하는 게 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싸늘한 민심도 만만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공개 불신임을 하면서 이렇게 강한 말을 쏟아놓은 데 대해서 거부감이 늘었다는 겁니다. 대구시 의회 관계자가요, 친구에서 나오는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딱 그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45년째 택시 사업을 하는 김모 씨도 박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과 결혼했다 하면 국가 전체를 생각해야지 극하면 안 된다. 차라리 불러가 타이르는 게 낫다. 라면서 사퇴로 반대했다고 합니다. 용계동에 사시는 안모 씨는 바른 소리 한다고 대통령이 원내대표로 자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원내대표가 결국 사퇴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달성군에서도 비슷했다고 하고요. 중장년층은 대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유 원내대표에 대해서 비난하는 분위기였고요. 반면 젊은 층의 기류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메르스 여파로 서민경제가 휘청거리는데 집권당이 집안 싸움 하는 것을 보니 정치가 진절머리가 난다라는 이모씨, 40대 이모씨의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했고요. 또 달성군청 앞에서 만난 김모 씨는 박 대통령 당선 뒤 자신을 키워둔 박 대통령은 당선 뒤에 자신을 키워준 달성을 방치하다시피 했다. 신의와 의리를 저버린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게 이 대구 중심가로 이동할수록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고 합니다. 대구 동성로에서 만난 회사원 권모 씨 30대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특정인을 몰아붙이는 것은 어른스럽지 못하다. 대통령의 감정 섞인 독설에 등골이 싸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유승민 원내대표 마이웨이를 계속하고 있고요. 사퇴론에도 의연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90도로 꺾은 이후에 또 그거를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사과하는 내용을 보면서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예전과 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친박들이 오히려 몰아붙이면서 이분의 잠재되어 있는 그 승부욕, 전투욕 이런 것들을 좀 자극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내가 왜 사퇴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들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어쨌든 의연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뉴시스에서는 아예 명예퇴진으로 귀결? 검토한 바 없다라고 발언하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수석부 대표나 원내 부대표단에서도 평소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를 많이 접했던 그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사퇴할 가능성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또 미디어 오늘에서요. 명예퇴진은 무슨 버티면 유승민이 이긴다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어요. 이거 사실 제가 어제 또 그제 이제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친박계가 지금 고민에 빠졌다는 내용. 29일 최고위원회에서 2시간 반에 걸친 경론을 펼쳤으나 거치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 이 최고위원회는 지금 4명 이상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유리한 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라는 거는 그 명분이 사실 모호하기 때문이에요. 이 대통령도 헌법기관이지만 국회의원도 헌법기관이죠. 지역 주민, 국민에 의해서 뽑힌 국회의원이 예를 들면 대통령하고 다른 생각을 이렇게 드러냈다고 해서 나가야 한다는 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부분의 이 최고위원들이 이전에 이제 그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던 그 당내 경선 시절에 수평적인 당청 관계를 다 강조하고 내세웠던 분들이세요. 김무성 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서청원, 김태호, 이인재 말할 것 없이 분들이 다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자기들도 민망할 때가 된 거죠.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서슬퍼런 그 상황에 놀라서 화들짝 움직였으나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들도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원내 대표가 버틸 경우, 국회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좀 당분간 난관이 있을 겁니다. 장애도 있겠고요.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유승민이 이번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간다면 자기 정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충분히 이제 유력한 정치인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친박계는 어쨌든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고요. 이제 이미 사퇴 압박에서 이제 출구 열어주기로 이제 사중구할이라고 하죠. 사지구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고양이도 이제 죽을 곳으로 몰리면 쥐가 고양이한테 덤비지 않습니까? 출구를 열어준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쥐가 아닌 거죠.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이제 조금씩 말이 바뀌는 것 같고요. 중앙일보에서 또 이제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는데, 유승민 사퇴 반대 45.8%로 우세, 영남권 60대 이상은 사퇴 찬성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리얼미터가 30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퇴 반대 의견이 45.8%, 찬성한다는 의견이 31.5%. 이게 훨씬 많은 거죠. 거의 이제 50% 정도 더 많은 거니까요. 지지 정당에 따라서 다른 거는 당연하고요.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 역시 사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8.3%, 찬성한다는 의견 17.3%. 이거 3배 이상 많네요. 지역별로는 영남권을 제외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이 사퇴에 반대했고요. 충청, 대전, 세종시가 사퇴 반대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광주 전라 지역보다도, 또 서울 지역보다도 높았네요. 충청이 일어서는 건가요? 반면 부산, 경남, 울산은 응답자의 46.7%가 사퇴에 찬성했고, 대구, 경북은 42.2%가 사퇴 찬성. 또 다르네요.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생각하고는요. 대구, 경북이 오히려 PK보다 낫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사퇴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고요. 특히 40대의 경우는 반대가 56.7%, 찬성이 24.5%로 2배 이상 반대 의견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요, 지난 2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표본이 너무 작다, 500명. 휴대전화 50%와 유선전화 50%, 임의 전화 걸기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응답률은 6.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라고 알려졌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분 14초 지나고 있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의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조간 브리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조간 브리핑을 진행하는 이기호입니다. 간단하게
출첵해 주신 분들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와주신 분이 하나의 강력한 야당 모바일 정당님 와주셨고요. 이름 어려운님, 블루맨님, 사자차 떠보기님, 이제 발음이 잘 되네요. 사자차 떠보기님, 예술의 전당포님, 시아님, 브라쇼 불금쇼님, 버럭 영석투님, 네, 사도 요한님, 구름산님, 디데이님, 그리고 로니님께서 와서 인사를 해주셨고요. 오늘과 내일님도 출첵해 주셨습니다. 네, 마저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친박과 비박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이제 뭐 유승민한테 공이 넘어갔다, 시간이 약이다, 뭐 이런 반응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중앙일보가 3면에서 재밌는 지적을 했어요. 유승민 사퇴 유도 실패, 친박계 플랜 B가 안 보인다. 의총 표결로 가면 세대결에서 밀리고 지도부를 해체해도 친박이 당권을 진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제 고민인 거죠. 당권을 진다는 보장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몰아붙이고 결국은 이제 이게 총선이 연결이 돼 있다는 이 배경에 총선 공천이 연결이 돼 있다는 게 이제 드러난 상황에서 비박에서 만만하게 비박 쪽에서 그럼 친박의 당권 잡고 친박 마음대로 공천을 하세요라고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지도부 해체해서 새로 경선 당 지도부를 뭐 뽑는 과정들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긴다는 보장이 아니라 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밀어붙이다가 보니까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한겨레 신문은 이제 일면 톱 기사에서요. 소수 친박들의 폭주, 여당 해결사가 없다. 중진들은 무력하고 소장파는 사라져서 분열을 치유할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사들이 있어요.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좋은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사라져 버렸네요. 왜 그랬지? KBS 어제 좋은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삭제가 됐네요. 박근혜, 유승민, 파여름의 전주곡이었던 KY 파동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제가 이거 URL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삭제된 기사로 나옵니다. 무슨 일이죠? 아마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잘 올라와 있던 기사가 왜 없어졌을까요? 뭐 조금 이따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요. 우선 이제 정의와 국회의장 관련된 내용. 본회의를 당초 7월 1일에서 6일로 변경했고요. 국회법 개정안 제2안건을 우선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2 개정안을 제2에 붙이면 일단 참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야당에서도 다시 이제 국회 정상화에 임한 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 표결에는 불참한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자동 폐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새정치연합은 당초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지난달이죠. 60여 개 법안 처리에 협조 내지는 거부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오면에서요. 야당이 의사 일정 복귀를 놓고 세월호법 이슈로 방향을 전환한 것 아니냐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고요. 또 한국경제 같은 경우에는 6면에서 7일 남은 6월 임시국회 가동돼도 경제 활성화 처리 어렵다라는 이제 기업 측의 또 걱정과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닷새째 침묵을 이어가면서 유승민 거취와 관련된 당내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유승민 압박, 청와대 이중 딜레마, 서울경제 등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계파 갈등 고조, 당청 관계 흠집, 제왕적 대통령 여론 역풍 우려. 뭐 이미 한참 불었죠. 극하면 안 되지라는 내용이 뭐 대구에서 나오고 있는데, 좀 유승민 사태에도 유임에도 상처. 한국일보는 사면에서 박 대통령의 승부수 덜컹, 다시 정책 행보.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한다고 해도 큰 상처. 여당과 거리두고 2차 공세 자제. 이제 모든 언론들이 다 똑같이 보고 있는 거죠. 기사가 있나요?
예, 있네요, 저기는. 조금 있다가. 예. 경향신문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기사입니다. 유승민 대통령 극하면 안 돼. 이제 사퇴 여부를 놓고 지역구인 대구 동구에서 현수막 진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매일경제 등에서도 리얼미터 긴급 여론조사 등을 주요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설을 보시면요, 이 주요 신문들 사설을 보시면 국회법 제2 뭉개겠다는 여당, 이게 올바른 집권당의 자세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겁하고 네. 참겠습니다. 이게 조선일보의 사설이었어요. 조선일보의 사설입니다. 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다 보셨겠죠? 또 주요 신문들은 이제 국회법 제2 법 절차와 순리에 따라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조선일보가 또 다른 사설을 통해서 경제는 6년 만에 최악, 권력 싸움에만 골몰하는 청와대, 여당 지적을 했고요. 경향신문 유승민 축출 방치한 채 오락가락하는 집권당 대표. 이거 제가 좀 이따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 조폭 문화의 정수로 보여주는 친박계라는 내용의 기사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박 대통령이 2002년에는 1인 집에 정당을 종식하겠다라면서 탈당했던 내용의 기사를 내용을 소개하는 한겨레신문 기사가 있었고요. 이게 당시 이회창 총리에 대해서 제왕적 총재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탈당했다가 따라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9개월 만인가 7개월 만인가 이렇게 다시 복귀를 했던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경향신문 이제 이대근 논설위원 칼럼 단언컨대인데요. 박정희도 배신자였다라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이제 주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이제 2004년, 2005년에 그때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이셨는데 동국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한 위원장님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갖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기사도 많이 쓰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름을 2번이나 일본 이름을 바꿔가면서 충성했다는 내용들, 그 다음에 전두환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일본 우익에, 이번에 죽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우익의 거두죠. 류조인데 무슨 류조? 하여튼간 그 양반한테 충성맹세를 노래방에서 엔카를 부르면서 충성맹세를 하는 이런 장면들이 막 나와요.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그걸 제가 기사에 썼었고, 그때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던 이후에 이제 한겨레 오마이뉴스에서도 많이 좀 비슷한 기사들을 쏟아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박정희 대통령은 일제 때 조선을 배신했고 천황을 위해 혈서를 쓰고 만주군으로 일본 육사로 진출했고, 이 독립군을 사실은 이제 토벌한 사람이죠. 그러나 해방되자 천황을 배신하고 남로당으로 전향을 했고, 공산주의 활동을 열심히 해서 1948년 여순 사건 때 당국에 체포되고 사형의 위기에서 동료를 밀고하는 대가로 살아났다. 전통적 의미의 배신이었다. 그는 다시 공산주의를 버리고 반공주의로 돌아섰다. 그게 끝이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과 관련해서 반성하는 것도 없었어요. 반공주의로 다시 돌아서면서 내가 이전에 공산주의였다는 사실을 어떤 반성하는 과정도 없었죠. 그게 끝이 아니다. 4.19 혁명으로 수립된 장면 정권을 상대로 쿠데타를 했고, 또 민정 이양을 한다는 약속을 어겼고, 삼선 불출마 공약을 깨고 헌법을 개정했고, 이 과정에서 공화당 정권에 참여한 저명한 정치인 명망가들이 반박정희로 돌아섰고 반유신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기도 했다. 누가 배신자인가? 박정희인가? 반박정희 세력인가? 라고 이대근 논설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의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은 박 대통령은 왜 툭하면 배신당하고 느낄까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게
잠시만요. 네. 박 대통령이 2002년 탈당 사례 나오고, 또 현재 배신의 정치인으로 낙인을 찍힌 유승민 원내대표의 처지와 그 당시에 비슷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정확히 9개월 뒤에 당대당 통합을 제안했고 한나라당이 수용을 하면서 이제 복당을 했는데, 아까 제가 9개월이라고 말씀드렸나요? 7개월이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당시에 뭐 이해창 후보가 정치개혁을 약속했다라면서 복당을 했지만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이해창 후보의 지지도가 상승한 탓이다라는 분석이 많았고요. 차라리 탈당했다가 수개월 만에 돌아올 바에는 당내에서 정당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것이 명분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비판이 많았다는 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요, 당대표에 있을 때 과거사 청사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이면서 배신이라는 말이 튀어나왔다고 하는데, 전남 구례 곡성에서 개최한 의원 연찬회에서 비주류 의원들이 당대표인 박 대통령을 향해서 맹공을 퍼붓거든요. 특히 이제 김문수 의원이 박 대표는 누가 정수장학계의 문제점을 제기하든지 간에 당당히 조사에 응해야 한다. 또 이재호 의원도 친일 및 유신 독재의 잘못에 대해 깨끗하게 사과하고 털고 넘어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박 대통령이 작심한 듯이 비주류의 탈당까지 시사하면서 배신의 정치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다른 정당이 많은데 한나라당이 역사의 죄가 많은 당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정당을 택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느냐?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질의서에는 답하지 않고 유신 운운하면서 사과 요구하는 열린우리당과 똑같은 어조로 사과하고 요구하고 있다. 사과를 요구하는 분들이 15대 16대 때는 당의 실세였는데 그때는 왜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느냐. 저희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것인지 자기들이 대표를 하겠다 하는 건지 정정당당하게 하라. 이런 거 보면 이분이 이렇게 그 강단이 있고 승부수가 있어요. 결국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까지 오르게 된 어떤 그 리더십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박 대통령이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니까 심재철 기획위원장이 수위 조절 좀 해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당시 대표는 대표에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10% 지지대로 떨어졌던 당을 제2당으로 만들어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이거 이제 본인이 이제 사실은 그 탄핵 정국 이후에 차떼기 뭐 이런 바람 불면서 새누리당 그때 당시 한나라당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졌었죠. 10%대까지. 이거를 사실 운동화 신고 나서고 또 한나라당 당사를 여의도에서 어디였죠? 그 가양 쪽, 등촌 쪽 갑자기 왜 이렇게 생각들이 안 나냐? 저쪽 어쨌든 당사로 옮기면서 천막 당사 또 뭐 이렇게 하고 하면서 총선에서 이제 열린우리당의 과반을 막지는 못했으나 굉장히 선전했었잖아요. 그때 100석 미만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20 몇 석까지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열린우리당이 그때 그러니까 과반이라고 하지만 절반에서 딱 2석인가 원래 넘었었어요. 152석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본인이 이런 그 선거의 여왕, 뭐 선거의 기재 나가면 뭐 이렇게 투표로 올라가는 그 지지율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이런 현실을 체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김문수, 이재용 니네 나가면 몇 %나 끌어올릴 수 있는데 세지마 류조 누가 올려주셨네요. 예. 민생님 감사합니다. 얘기가 갑자기 튀었죠. 세지마 류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특히 이제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여당 대표로 출마하기에 앞서서 약간 뭐랄까 공인 뭐 윤허 뭐 이런 그런 비슷한 그 과정을 거치는 게 나와요. 예.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장면인데, 어쨌든 박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으로 거듭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어떤 성공 노하우가 이런 좀 뭐랄까 약간 폐쇄적이고 좀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어떤 정치 행태를 낳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 160명인데
실제로 이 중에서 이제 14명만 찬성하면 국회법이 개정이 된다라는 재미있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죠. 야당을 다 합쳐도 표결 정족수에 미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이 참석을 해야 되고 과반이 참석을 해야 되고 3분의 2 이상이 참석을 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사실은 이 법이 통과가 될 수 있는데 부족하다는 거죠. 14명만 찬성하면 국회법 개정되는데 점점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일어나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어제 그 JTBC가 조금 이제 재밌는 기사를 썼어요. 비정상적인 당청 갈등 사태의 본질은 이제 손석희 앵커께서 주도를 하시고 또 그 JTBC 정치부장께서 이제 이야기를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배신의 정치라는 대통령의 언급에 친박계가 마치 돌격대처럼 움직이는 모습이다. 기본적으로 정당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의원들이 직접 뽑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와대와 이 국회 또 이 여당의 위치가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내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이거는 보수 정치학자들도 이런 입장들을 보이고 있지요. 책임을 지든 말든 그건 원내대표 본인과 의원들의 뜻을 물어서 결정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심하게 말하면 우리 정치의 퇴행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런 따가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이제 기존의 우리 정치가 당청 관계에서 수평, 대등 이런 걸 따질 만한 상황은 못했죠. 종속적이고 수직적인 틀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번 차제에 이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좀 고쳐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아까 제가 앞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서청원, 김태호, 이인재 최고위원들 모두 여당이 청와대나 정부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김무성 대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나왔고요. 시간이 이제 많이 가고 있는데 제가 진짜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기사들이 저는 이제 남의 당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사실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굉장히 이제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죠. 태도가 계속 처음에는 유승민은 지키겠다. 거부권을 하면 받아들이지만 원내대표는 지키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또 생각을 해보자, 들어보자 했다가 결국 대통령을 이길 수 없다. 사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서청원 최고의 말을 빌면 사퇴 쪽으로 발언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이제 이분 별명이 무대예요. 무대. 이게 김무성 대장. 대표가 아니라 김무성 대장. 이제 굉장히 마초적인 성격, 또 남성적이고 잘못하면 이제 권위적으로 비칠 수도 있는 굉장히 묵직한 이미지의 정치인이었는데 그리고 어제도 소개해드렸듯이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후보 1위에 올라 있는 분인데 지금 청와대에 지금 바짝 눌려가지고 굉장히 좀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태도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면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취임 일성이었던 수평적 당청 관계 실현을 위해서 직을 걸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과 반발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당내에서. 맞죠? 왜 이런 기회를 놓치죠? 키울 수 있는 자리였는데 어쨌든 매번 어정쩡한 입장으로 일관을 하고 있고 청와대 일방 우위의 당청 관계를 사실상 용인해버렸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전후해서 우리는 위헌성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청와대가 위헌성이 있다고 하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위헌성이 없다고 본인들이 다 보죠. 국회에 가요. 법을 그냥 통과시키지 않아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있어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위헌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문가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없다고 판단을 했고 또 여의도 연구소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연구소입니까?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새누리당 연구소이긴 하지만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도 솔직히 말하면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를 가장 신뢰합니다. 심지어 저희 쪽에서도요. 그런 기관과 조직을 가지고 있는 여당에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위헌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청와대가 있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예. 통법부, 그러니까 법을 그냥 통과시켜주는 기관, 또 거수기 역할을 자임한 것 아니냐, 마찬가지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행보는 뭐 사퇴론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하고요. 당내에서는 김 대표가 결국 청와대에 끌려간다는 비판과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수도권 재선 의원이 수평적 당청 관계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실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번 유 원내대표권을 포함해서 매번 수세적이고 방관자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이러다가 이제 비박계에서 끌어내릴 판이네요. 한 초선 의원도 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를 청와대가 도려내겠다고 나서는 것이야말로 당을 청와대 출장소쯤으로 여기는 것이다. 김 대표가 정말로 수평적 당청 관계를 통해서 당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대표직을 걸고 청와대의 월권에 맞서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옛날에 이제 한나라당에는 남원정이라는 쇄신파들이 있었어요. 남경필 좀 잘하고 있죠 지금. 어디고? 예. 이번에 이재정 잠시만요. 네, 이재정 경기도육감하고 교육 연정을 한다고 해서 어제 공동 선언을 하기도 했었죠. 굉장히 잘해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 아주 영리하시고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유력한, 나중에 이제 원심력, 구심력을 좀 발휘하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남원정이라는 그룹이 있었잖아요. 전국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쓴소리를 했습니다. 한나라당 내에서 또 의도적으로 이런 분들을 키웠어요. 한 3%, 5% 정도 이런 분들을 두고, 토론회가 있으면 꼭 이분들이 나와요.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게 당내 주류의 목소리는 아닌데 계속 물타기를 하는 거죠. 새누리당, 한나라당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참 안타깝지만 정치 현실이 어쩌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 쪽에서의 주장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여론전에서 유리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의 초재선들, 새누리당 초재선들 거의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이야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또 메르스 이야기는 제대로 하지는 못했는데요. 네, 1시간 내내 유승민 기사만 이렇게 이야기 지적해 주신 분 계셨습니다. 또 매운소주님, 아우닥천님, 쿠쿠쿠님 여러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